안녕하세요. 아르테 심리상담센터예요. 오늘은 품행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우선은 개념부터 좀 살펴보면요. 타인의 기본 권리를 좀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회 규범 위반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이제 품행 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우선은 남자 아이가 좀 많이 있고요. 16세 이후에는 뭐 품행장애로 좀 진단 내려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유아라고 한다면 친구들이 어떤 관계의 갈등을 좀 많이 경험할 수도 있고 추후에 뭐 품행장애가 진단 내려지기 전에 적대적 뭐 반항성 장애로 뭐 진단이 내려지거나 아니면 아이가 좀 커서 성인이 됐을 경우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좀 진단 내려질 수 있어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친구 관계는 문제는 없지만 성인이 됐을 때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좀 진단 내려질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 품행장애 먼저 좀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요. 보통 ADHD가 품행장애, 그 다음에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그렇게 좀 단계를 좀 밟아 나가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이 아이한테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그 행동을 좀 오해해서 아이가 공격성을 보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공격적인 행동이 당연한 거라고 합리화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이런 아이일수록 자존감은 좀 낮고 기질적으로 좀 봤을 때 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좀 낮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고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서 되게 쉽게 좀 반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부분에 있어서 되게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품행 문제는 흡연이나 아니면 뭐 음주, 술에 관련된 어떤 것들 아니면 약물을 좀 사용하는데 불법적인 약물을 좀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에 좀 적응하지 못하거나 가출을 한다던가 무단 결석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을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살펴보면요. 유전이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좀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좀 있어요. 가족 중에 뭐 ADHD를 좀 경험했었거나 아니면 품행장애였거나 아니면 반사회성 인격장애로 좀 진단 내려진 부분이 있다면 아이가 품행장애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은 좀 어떻게 내려지는지 살펴보면요. 타인의 어떤 권리 그런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 어떤 규칙 위반을 좀 심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이 1년 동안에 3번 아니면 6개월 동안에는 최소 1번 이상 돼야 진단 내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어떤 공격성, 괴롭히거나 아니면 어떤 협박을 한다던가 위협적인 어떤 행동을 좀 보인다던가 시비를 좀 먼저 걸어서 싸움을 해서 좀 뭐 위협적인 도구를 좀 사용해서 타인을 좀 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재산을 파기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의도적으로 좀 다른 사람의 어떤 재산이나 그런 부분을 좀 파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사기나 절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건을 일부러 좀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훔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각한 어떤 규칙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좀 연루가 되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이전에 무단 결석을 한다던가 아니면 밤늦게 집에 귀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가출을 2번 이상 했다던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이 아이가 품행장애인지 아닌지 진단 내려진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감별해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감별해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절대적 반항성 장애나 아니면 ADHD나 적응장애나 아니면 양극성 장애 그런 부분을 좀 감별해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동반으로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감별해서 얘기한 것처럼 뭐 적대성 반항성 장애나 ADHD나 양극성 장애나 우울 아니면 불안 아니면 학습 장애 아니면 물질 관련된 장애나 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동반으로 해서
같이 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품행 장애가 저희 아랫대 심리상담소 같은 상담을 만약에 받게 된다고 한다면 아이의 어떤 행동 수정하는 부분, 그리고 행동을 좀 조절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상담을 통해서 좀 알아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왜 그런지, 아이 행동의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우선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아이하고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된 후에 뭔가를 좀 진행해 나갈 텐데, 이때 중요한 것도 부모 상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어떻게 좀 케어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부모 상담을 좀 통해서 안내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품행장애가 좀 심한 경우 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약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이나 항불안 관련된 약을 좀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품행장애라고 한다면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막막해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아이를 좀 이해하는 부분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하고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다양한 대처 방안들을 좀 강구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금 품행의 어떤 문제를 좀 더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품행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품행 장애라고 하면은 타인의 어떤 기본 권리를 좀 침해하거나 아니면 사회 규범을 좀 위반하는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품행 장애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품행 장애인 것 같다 하면 우선 아이를 먼저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지 대처 방안들을 강구하고, 어머님하고 아이하고 관계가 많이 깨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들을 끊임없이 좀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떤 문제를 좀 더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